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관리론 두 번째 시간으로 소비자의 분석, 소비자 행동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소비자의 분석, 소비자 행동론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제품 중심의 시대에서 판매 중심의 시대, 그리고 이제 마케팅 중심의 시대가 되고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케팅의 시대 이후로는 소비자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기 때문에요. 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잘 캐치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이 먼저 저희가 이제 마케팅 환경 분석의 3C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행동론을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자기 회사와 다른 회사, 자사와 타사의 분석을 좀 다룰 예정인데요. 예, 그 내용은 저희가 경영 전략론에서 배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요. 또 회계학하고 재무관리에서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사와 타사의 전반적인 이제 수합 분석을 활용한 내부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자사와 타사 관점에서의 어떤 기회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5 Forces 모델 등을 이용해서 관련 산업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 내 경쟁, 그리고 신규 진입자의 위협, 또 대체품의 위협, 그리고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이런 관점에서 5 Forces 모델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사와 타사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하고요. 기타 이제 제품 서비스의 어떤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뭐 약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특장점들을 자사 제품들과 타사 제품들을 비교 분석해서 뭔가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이 저희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마케팅 환경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해서 타겟팅해서 프로모션하는 STP 전략이 수립이 되고요. 이 STP 전략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4P 전략을 집행 평가하고 이와 연계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전략적 마케팅 프로세스에서의 4C 분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는 4C 전략.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4P 전략하고 연결이 되는 4C 전략이라는 것이 또 논의가 돼서 점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의 분석, 소비자 행동론 파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여도, involvement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여도는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 마케팅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십니다. 예, 관여도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중시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중요도나 관심이 높은 경우에는 고관여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high involvement라고 하고요. involvement가 어디 참여하다, 관여하다 이런 뜻이죠. 자, 낮은 경우에는 저관여, low involv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여 구매 행동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숙고를 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하거나 구매로 인한 후회감, 리그렛이라고 하죠. 이나 심리적인 부조화, 뭔가 처음에 기대했던 바하고 그 이후에 어떤 느낌이 부조화가 돼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런 심리적 부조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뒤에서 제가 시험제를 또 퀴즈 내용들을 풀면서 퀴즈들을 풀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심리적 부조화를 퀴즈 그죠? 부조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여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제품의 유형과 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 자동차, 고급 가구, 전자제품 등의 고가 제품들은 주로 고관여 제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식품이나 간단한 생활용품 등의 저가 제품들은 주로 저관여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예들을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속성에 따라서 관여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사회 문화적 트렌드나 구매 상황, 구매 시기와 장소 등과 사용 상황 및 위험, 리스크 그죠? 재무적 또는 기술적 위험이 증가할 경우 고관여 등에 따라서도 관여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돈이 많고 부유한 분들은
좀 가격대가 좀 높은 제품이라도 저관여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론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뭐 10억대가 넘어가는 자동차 이런 것들은 고관여가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관여 제품이 될 수 있는데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저관여 제품으로 또 인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회문화적 트렌드나 구매 상황, 구매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또 이제 고관여 제품인지 저관여 제품인지 그런 내용이 또 그러니까 구매 시기 그러니까 비교적 소득이 많은 시기가 있고 소득이 적은 시기가 있겠죠. 그런 또는 이제 장소에 따라서도 그런 것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면 다음 중 고관여 제품으로 뭐 알맞은 것은 뭐 저관여 제품으로 알맞은 것은 또는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에 대한 설명들 중에서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은 그 개인의 속성에 따라서 관여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또 사회문화적 트렌드나 구매 상황과 사용 상황 및 위험 등에 따라서도 관여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형태가 되면 이건 틀린 저희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관여 제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LG전자 OLED TV AI ThinQ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유형의 TV는 저희가 스마트 T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고요. AI,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 기능이 있어서 음성 인식 기능 또는 행동 인식 기능 등이 부여된 이런 TV를 스마트 TV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LG전자에서는 이제 AI ThinQ라는 브랜드명을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OLED TV, 그래서 이제 TV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LCD TV가 있었고요. 그 이후 LED TV, 저는 이제 마루에 LED TV가 있습니다만 LCD TV를 로 보다가 LED TV로 바꿨고요. 요즘에는 이제 OLED TV,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쪽은 이제 QLED TV라고 하죠.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미니 LED TV, 뭐 이런 형태도 마이크로 LED TV, 뭐 미니 LED TV 이런 형태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죠? OLED, 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이런 것들도 발전이 돼서 저희 스마트폰 등이나 이런 쪽에 뭐 폴 더블폰이나, 그죠? 삼성전자는 폴 더블폰이고요. LG전자는 듀얼 디스플레이 폰에서 롤러블 폰이 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롤러블 폰은 지금 LG전자 직원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LG그룹 직원분들에게. 근데 이제 그 이후 시장 출시 사항은 좀 저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타 뭐 그죠? 애플의 또 그 아이폰 등이 있죠. 아이폰 12나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품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관여 제품의 예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격대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저희가 이 구매 과정에서 고관여 제품과는 달리 막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죠. 그냥 드시고 싶으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들에 가서 그냥 편의점들에 가서 그냥 고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는 저관여 제품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김대현 테마 경영학 네이버 카페에 이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의 공감 마케팅 내용을 제가 좀 올려드렸는데요.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마케팅 전공 교수님들에 의하면 이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이 감성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서 이런 접근을 하는 측면보다는 주로 이제 그 빠른 속도로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그냥 사고 싶은 제품을 그때그때 충동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감정이나 감성적인 측면을 자극을 해주면 그것이 실제 이제 구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 브랜드와 소비자들 간의 친숙도 이런 걸 높여드리면서 감성 마케팅으로 접근을 하면 제품에 대한 이제 구매와 매출액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케팅 전공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꿀단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내용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소원을 비는 단지, 소원 단지 뭐 이런 이벤트를 해서 최근에 코로나19 이제 발생 이후 극복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드리는 뭐 이런 형태의 마케팅, 공감 마케팅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그 저희가 그 오리온 초코파이 정 마케팅 있죠? 그것도 저희가 감성 마케팅, 공감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도 저희가 저관여 제품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해외 수출을 할 때도 그런 감성 마케팅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감성 마케팅을 진행해서 그렇게 이제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대현 테마 경영의 네이버 카페 공간 마케팅 내용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잘 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저관여 제품이라고 해서 품질을 소홀히 해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품질 기준이 충족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바나나맛 우유가 품질 관리가 안 돼서 상했다. 이러면 이제 재구매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굉장히 빙글에 안 좋은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는 기본이고요. 그 위에 이제 저관여 제품은 이제 약간은 감성 마케팅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고관여 제품들의 경우에는 진짜 그 제품의 이노베이션을 해서 제품 기술 성능 등을 기술 수준 등을 개선시키시면서 끊임없는 품질 관리와 어떤 정교한 어떤 경쟁사 제품들 대비해서 그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저관여 제품들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제품의 품질은 신경을 쓰시면서 제품의 다양성 추구나 감성 마케팅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컨슈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의 평가, 구매 후 행동 이렇게 저희가 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구매 후 행동으로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구매 후 평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는 목차할 때 구매 후 행동 그리고 여기 문제인식, 정보 탐색 이런 거 띄어쓰셔도 되고 그래서 두 개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띄워드렸고요. 예, 이 두 가지로 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후 행동은 구매 후 평가라고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뒤에 넣어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이러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은 관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여 상품의 경우에는 또는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뒤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반면 저관여 상품이나 제품의 경우에는 과거의 습관 또는 직관에 의하여 신속한 구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관여 상품의 구매 시에는 대안의 평가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정보 탐색에서 구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그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또는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A는 문제인식입니다. Problem Recognition이죠. 자,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현재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각하여 그 차이를 이제 메울 수 있는 수단을 찾으려는 욕구를 가지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느끼게 되는 내적 인식이 있고요. 또는 광고나 주변인들에 의해 느끼게 되는 외적 인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인식을 하는 내적 인식이 있고 광고나 주변인들에 의해 느끼게 되는 외적 인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B번 두 번째 정보 탐색 단계입니다. Information Search라는 단계고요. 자, 문제를 인식한 소비자는 대안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이미 저장된 경우에는 내적 탐색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외적 탐색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내적 탐색, 인터널 서치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의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회상하는 것으로 주로 저관여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관여 제품이나 상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외적 탐색을 해서 추가 정보를 얻으실 필요 없이 내적 탐색을 통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일상적 문제 해결은 주로 내적 탐색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제한적 문제 해결이 상당 부분도 내적 탐색에 의해서 처리되고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적 탐색에 의해 회상된 상표들의 집합을 환기상표군, evoked set이라고 하고요. 자사 제품이 목표 고객의 환기 상표군에 진입되도록 하기 위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케팅 담당자들은 최초 인지도, 그죠? 어떤 특정 제품군을 떠올렸을 때 최초로 떠오르는 인지도 또는 이게 약간 중복이 이루어지는 중복 인지도, 그죠? 그러니까 최초 인지도가 중복 인지도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거죠. 바로 하면은 어떤 제품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품 인지도, 그 최초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도 있죠. 제품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 또는 그 과정을 중복했을 때 이제 알게 되는 중복 인지도 이런 내용들을 조사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외적 탐색인 external search는요, 외적 탐색은 정보를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내적 탐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이제 기억 속에 정보가 적을수록 외적 탐색의 활용 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소비자는 외적 탐색과 관련하여 외적 탐색의 정도와 정보 획득의 원천에 대하여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외적 탐색의 정도는 얻게 되는 정보의 기대 가치와 수반되는 비용을 소비자들이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외적 탐색의 정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비례해서 거의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그 얻게 되는 정보의 기대 가치가 높을수록 외적 탐색을 많이 하시겠지만 동시에 수반되는 비용도 많이 든다 하면은 이 두 가지의 순편익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이 그 적정 수준을 외적 탐색의 정도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정보 획득의 원천에는 광고도 있고요. 판매원도 있습니다. 기타 포장과 매장 내의 정보 등이 기업 제공 원천이 있고요. 가족, 친지, 친구 등의 주변 사람들을 의미하는 소비자 원천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의 발행물 등의 중립적 원천이 있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는 이 여러 원천들 중에서도 소비자 원천과 중립적 원천으로부터의 정보를 더욱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보신 이후 이제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문제를 인식하신 이후, 그죠? 정보를 탐색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탐색하신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대안의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Alternative Evaluation이 이루어지고요. 소비자는 정보 탐색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여 그들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큰 효용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대안에 대하여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의적인 태도, 애터투드를 형성하고요. 이는 곧 선호, preference로 이어지며 그 결과 구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안의 평가 방식에는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이 있고요. 보완적 방식의 예로는 다속성 태도 모델, 멀티 어트리뷰트 애터튜드 모델 등을 들 수 있고요. 비보완적 방식의 예들로는 결합 방식, 분리 방식, 사전 편찬 방식 또는 금메달 방식, 그러니까 사전 편찬 방식을 금메달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연속 제거법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속성 태도 모델하고 기타 방식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윤유식 교수님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좀 참조해서요,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속성 태도 모형은 이런 수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그 치약 구매 시의 평가를 다속성 태도 모델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상표에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표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별 가중치는 충치 예방의 경우에는 0.4, 40%죠. 구취 제거가 30%, 미백 효과가 30%입니다. 그러면 A 상표는 충치 예방 점수 10점 만점에 8점, 구취 제거 효과 3점, 미백 효과 5점입니다. 그죠? 예, 충치 예방, 구취 제거는 이제 냄새 제거하는 거죠. 냄새를 제거하는 거고, 미백 효과는 약간은 좀 치아를 좀, 그죠? 희게, 그죠?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미백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A 모델은 이제 835고요. B 모델은 각각 점수를 3, 5, 5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C 모델은 5, 5, 5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A 모델의 총 점수는요, 8점 곱하기 0.4, 40%, 플러스 3점 곱하기 0.3, 30%, 그리고 이제 5점 곱하기 0.3, 30% 하셔서 점수를 합산하시면 A 상표는 5.6점이 나오고요. B 상표는 4.2점, C 상품은 상표는 B 상표는 4.2점, B 상표 4.2점, C 상표는 5.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요. A, B, C를 비교 평가했을 때 총 점수가 가장 높은 A 모델을 5.6점으로 이제 상표를 선택하는 방식을 다속성 태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산 점수를 이용해서 보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A 모델. 자, 그리고 이제 비보완적 방식은 non-compensatory 룰이라 그래서요. 한 속성에서의 약점이 다른 속성에서의 강점에 의하여 보완이 되지 않는 평가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보완적 방식인 다속성 태도 모델은
예를 들면 A 모델이 구치 제거 점수가 좀 낮긴 하지만 다른 속성 점수, 충치 예방이나 이런 미백 효과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완이 되었죠. 이제 비보완적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편집식 방식 또는 사전 저희가 이제 편찬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렉시코그래픽 룰이라 그래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에서 최상으로 평가되는 상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상표가 두 개인 경우에는 두 번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신 치약 구매 시의 평가를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 이제 충치 예방 효과죠. 거기에서 최상으로 평가되는 상표는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그냥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사전 편집식이 되고요. 예, 결합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결합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컨정티브 룰이라 그래서 각각의 속성에 대해 최소한의 수용 기준을 정하고 모든 속성에서 수용 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표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합식 또는 결합 방식은 나름의 기준들에 대한 컷오프 그죠? 기준들을 설정을 하고 하나라도 미달이 될 때는 대안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각의 그 평가 점수에 의해서 최소한 이 충치 예방과 구치 제거 미백 효과 최소 필요 점수가 5점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합식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A 모델이 탈락합니다. 왜냐면 구치 제거가 3점이죠. 5점 기준이 충족이 안 됩니다. 자 B 모델도 충치 예방에 3점이 나와서 탈락이 되죠. 그래서 C 모델이 선택이 됩니다. 이 결합 방식에 의하면. 그래서 이 기준들을 다 최소 기준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미달이 되면 대안이 제외가 돼서 이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C 모델이 선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약간 좀 관대한 방식이죠. 좀 더 나은 방식, 아니, 좀 이제 너그러운 방식을 쓰는 거고요. 예, 좀 더 이제 완화된 기준. 자, 컷오프를 하나라도 충족시키면 후보군에 등록시키는. 다시 말해서 특히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두 가지 속성에서의 최소한의 수용 기준을 설정하여 상표별로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5점이라도 이제 충족이 되는 상표는 무조건 선택을 해주겠다.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할 경우. 자, 그러면 A, B, C가 다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충치 예방하고 이제 그 미백 효과라는 측면에서 A 모델, A 상표는 충족을 하고요. B 상표는 구치 제거와 미백 효과 측면에서 충족을 하기 때문에 선택이 또 되고요. 또 C 모델은 충치 예방, 구치 제거, 미백 효과라는 측면에서 모두 5점 이상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기준들을 다 충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A, B, C 모델을 이제 분리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면 A, B, C가 모두 후보군에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추가적인 기준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죠. 분리 방식에 의하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하나 더 있는데요. 연속 제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중치별로 순차적으로 선택해가는 방식. 다시 말해서 순차적인 사전 편찬식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사전 편집식 또는 사전 편찬 방식을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가중치별로.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A 모델은 일단 충치 예방 그죠? 여기서 선택이 됐죠? 예, 이 40% 기준에서 가장 높은 8점을 받았기 때문에 A 모델은 A 상표는 일단 선택을 해주고요. 예, 두 번째 구치 제거와 미백 효과가 지금 여기서는 30%로 갔습니다만 예를 들어 구치 제거의 가중치를 0.35로 저희가 하시고 미백 효과를 0.25로 하시면 자 구치 제거에서 그 BC 모델을 비교를 하셨을 때 BC 모델의 충치 예방 효과는 이제 B 모델이 좀 더 5점이고 C 모델이 3점이다.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구치 제거가 B 모델이 6점이고 C 모델이 5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기준 구치 제거에 의해서 B 모델이 선택이 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전 편집식 방식을 가중치 순서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연속 제거법. 그죠?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조정해가는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별로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연속 제거법의 방식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순차적인 사전 편찬식 방법. 그죠? 또는 그 연속 제거법을 약간 이렇게 보셔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속 제거법은 저희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순차적으로 사전 편찬식으로 이렇게 골라가는 단계도 있겠고, 또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동점이 나왔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준에 의해서 그죠? 또 선택을 하시고, 또 세 번째 기준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가시는 연속 제거법. 그런 형태,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조정해 가면서 선택하시는 그런 방식을 또 의미한다. 그죠? 그러니까 연속 제거법은 약간은 좀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일단은 가중치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순차적인 사전 편찬식 방법을 연속 제거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저희는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되죠. 자, 이렇게 대안들을 평가하신 이후에는 구매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purchase를 하시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대안 평가 단계에서 가장 선호하게 된 대안을 구매하게 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후회에 대한 지각된 위험, perceived risk 이게 인식이 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본인의 선택과 다를 때에는 다른 대안을 선택하거나 구매 자체를 미루기도 합니다. 자, 구매를 하신 이후에는 구매 후 평가 또는 구매 후 행동을 하시는 거죠. 예, 구매 후 평가는 저희가 영어로 post purchase evalu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는 구매 후 이제 상품의 사용이나 서비스의 체험을 통해서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데요. 만족하시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서 다음번 구매 의사결정 시 재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회감 또는 구매 후 부조화, 그러니까 구매 전에 생각했던 것과 구매 후 인식하는 것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런 부조화로 인하여 해당 상품의 구매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불만족한 소비자들은 무행동, 사적 행동, 공적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소비자들의 구매 후 평가 또는 구매 후 행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리버 교수님의 기대 불일치 모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에 의하면 기대 이상이 되면은 만족을 해서 재구매로 연결되고요. 기대 이하가 되면은 불만 행동을 보인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런 올리버 교수님의 기대 불일치 모델의 이제 불만 행동들의 유형에는 사적 행동과 이제 무행동도 있습니다. 공적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적 행동은 개인적인 불만을 품으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언급을 하는 정도가 사적 행동이 되겠고요. 공적 행동은 이제 공식 블로그 등에 글을 올려서 특정 제품과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불만족한다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형태가 공적 행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불만이 발생하면 이런 공적 행동과 사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무행동, 그러니까 말없이 떠나는 이런 행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 무행동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좀 범주가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불만이 발생했을 때는 첫 번째 말없이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말없이 떠나는 경우를 첫 번째 경우로 보고요. 불만을 토로했을 때 불만이 수용되고 해결되는 경우를 두 번째 경우로 보시고요.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세 번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로 마케팅 원론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만을 토로했을 때 불만이 수용돼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수용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말없이 떠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보다 불만을 일단 토로한 이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보다 말없이 떠나는 경우가 불만도가 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만을 토로한 이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그 불만 자체를 토로하면서 일부를 심리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불만을 일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떠나는 경우가 불만도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것도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리버 교수님의 기대 불일치 모델이 있다. 이걸 또 구매 후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을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대안의 평가, 구매 후 평가 또는 구매 후 행동이라고 제가 부르기도 한다고 알려드렸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그죠?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언급한 것은 이렇게 선택하시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소비자 구매 행태를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답은 5번으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충동 구매라고 하는 것은 저관여 구매 행태죠. 그래서 자, 3번의 구매 후 부조화 감소는 주로 고관여 구매 행태에서 나타난다. 이게 맞는다고 합니다. 자, 고관여 구매 행태는 주로 상당히 이제 그 여러 정보 루트들을 다 활용하셔서 신중하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자신이 이 의사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 구매 후 부조화를 억제시키려는 어떤 행동도 또는 이제 태도와 행동이 고관여 구매 행태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다른 내용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신 이후 정보를 탐색하고요. 그래서 그 탐색된 정보를 활용해서 대안 평가를 하신 이후 구매를 하시고 이 구매 후 행동 또는 구매 후 평가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하시면 정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3번 소비자가 대안적인 브랜드들을 평가할 때 특정 브랜드와 여러 가지 속성, 어트리뷰트 중에서 뛰어난 속성이 취약한 속성을 상쇄하지 못하는 비보상적인 non-compensatory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어트리뷰트 애터튜드 모형이죠. 자, 이것은 이제 보완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합산 점수 방식이기 때문에요. 특정 속성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다른 뛰어난 속성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식이죠. 자, 기타 사전적 모형이나 순차적 제거. 순차적 제거는 sequential elimination 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elimination by aspect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룰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알아두시고요. 룰. 그래서 elimination by aspect 룰 하면 순차적 제거 아까 말씀드렸죠. 연속 제거법.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사전 편찬식 방법을 활용하는 순차적 제거 모형이 있고요. 또 결합적 모형, conjunctive 모형이 있고요. disjunctive 모형, 분리적 모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적은 렉시코그래픽 모델이죠. 그래서 다속성 태도 모형, 멀티 어트리뷰트 애터튜드 이 모형은 보완적인 방식 또는 보상적인 방식이고요. 기타 비보완적인 또는 비보상적인 방식은 사전적 모형, 렉시코그래픽 모형, 엘리미네이션 바이 에스펙트 또는 저희가 이제 시퀀셜 엘리미네이션 룰 또는 모델, 그죠? 컨정티브 모델 룰, 디스정티브 모델 룰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제가 이제 기출문제들하고 응용문제들 풀이 과정을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공인노무사 시험 보시기 한 2주 전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좀 더 다양한 저희가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 모형,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모형 또는 이제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시험 문제들을 제가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그 같이 공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저희는 그 경쟁사와 자사를 분석하는 저희가 마케팅 그 환경 분석 관련 내용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성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